경기도 남양주갑에서 당선되며 8년 만에 국회 재입성.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선 국회의원. 노무현 정부 방송위원장 직무대행.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자문위원 역임.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재추진 등 언론개혁 강조. 지금 방송 장악이 거의 진행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걸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방송국은 언론 자유를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지만 방송 장악하려는 여당에는 사실은 좋지 않겠죠. 최민희 의원이 생각하는 언론개혁 방향과 향후 전국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28일 만인 지난 27일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달 5일 국회 개원식에도 합의해 여야 본격적인 입법 경쟁이 펼쳐질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모셨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방송통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점에 역점을 둘 계획이신지요? 일단 아무래도 국회 개원 이후에 지금까지 과방위는 정부의 방송 장악을 저지해야 된다는 그 야당 우리 야권의 바람 거기에 충실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0일 동안 방송사법 과방위에서 통과시켰고 법사위에서도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요 시기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거고 이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도 이게 우려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그 IMF 때 그 어려운 때도 김대중 정부가 R&D 예산 늘렸거든요. 그리고 ICT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집중 투자를 시작을 네. 합니다. 그래서 ICT 강국이 되었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말 많은 과학고 영재들이 네. 이제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뛰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과학 입국의 미래 이건 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R&D 예산 깎으면서 현장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 생태계가 무너지기 전에 빨리 R&D 예산을 복원하는 것이 그 국회가 해줘야 될 중요한 역할이고요. 네. 그다음에 ICT 영역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저희가 ICT 강국이라 ICT 1위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상도 많이 떨어졌고 사실 AI나 로봇 산업도 뒤처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국회에서 들여다보고 지원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방송이나 통신 영역에서 방송을 볼 때도 이게 방송 장악의 측면이 아닌 네. 방송 산업적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네.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 정부들이 이게 규제는 하고 지능은 소홀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들여다봐야 될 정말 과제가 많은 위원회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 방송 3법 방송통신위원회 그 설치법 개정안 국회 이제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 여권은 공영방송 연구 장악법이라면서 반대하고 있고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법이다. 이 말은 어불성설이고요. 이 법의 동기는 민주당이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시민사회와 언론계 종사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것을 거의 야당들이 다 수렴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깨자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공영방송 민주당 장악법이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 법이 네. 정권 바뀔 때마다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하는 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은 뭐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뭐 거부권 행사하면 저희는 또 법을 발의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론으로 채택된 이번 법안에 네. 몇 가지 조항에서 이견이 있어서 제 개인 법안을 발의해 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법안으로 저는 또 발의할 테고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담아서 또 법을 만들고 통과시킬 겁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중립적인 방송 환경을 안 만든 건 패착이라면서 네. 권력을 빼앗긴 요인 중에 언론 정책 실패를 지적한 바 네. 있습니다. 지금의 방송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신 건지요? 네, 우선은 이게 신문으로부터 시작된 정파적인 언론 지면이 네. 방송으로 전이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 뭐 종편이나 일부 방송은 그 방송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보다는 정파적으로 너무 갈라져 있고 그리고 정파적으로 갈려져 있다 보니까 보도 내용의 질이 떨어져요. 네. 정파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언론의 역할, 신문방송 포함해서 언론이 해야 되는 사실 보도에 기초해서 권력을 비판한다. 네. 이런 부분이 약화됐고 전문성도 언론인의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네. 예, 그러다 보니 이게 한편으로는 포탈의 클릭수로 장사를 해야 되는 언론도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랫동안 언론단체 등에서 활동해 왔고 방송위원장 직무대행도 했죠. 맡으셨잖아요. 누구보다 언론 환경에 대해서 이해가 높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방송 역시 규제 산업입니다. 네. 소유와 겸용 규제 완화라든가 아예 그 진입 장벽을 낮추고 퇴출 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 아니냐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이 논의를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진입 장벽이나 각 플랫폼별 장벽에 있어서 이제 여전히 고민이 되는 지점은 예를 들면 삼성 같은 대기업이 직접 언론사를 갖는 것이 과연 사회의 순기능이 더 큰가 역기능이 더 큰가.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심도 깊게 고민하고 논의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방송이 지금 전체적으로 허가제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예, 골격이 네. 예, 허가제인데 이게 허가제로 할 경우 아무래도 규제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허가제의 근간이 됐던 것이 전파의 희소성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전파의 희소성이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규제는 전파의 희소성 시대대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 체제의 방통위에서도 그 미디어 종합 발전과 관련한 법안을 준비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합리적인 규제 완화의 내용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이제 저희 의원실도 그렇고 과방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방송사 진입 장벽은 낮춰줘야 된다. 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허가제인 지금의 시장 진입이 일정 정도 어떤 조건을 갖추면 등록제로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런 조건들을 검토해서 네. 등록제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두고 논란입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이게 민주주의를 망치는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중동 쏠림 형사만 가중될 것이다 이런 지적도 하던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하루 이틀의 논의가 아니고 네. 제가 2004년에 신문법을 만들 때 민원연 사무총장이었어요. 네. 그때도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검토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창현 위원장의 저 말은 조중동이나 소위 물적 토대가 확고한 쪽은
웬만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손해보지 않는다. 네. 그런데 오히려 진보 매체들 중에 이 물적 토대가 약하니까 거꾸로 보수적인 진영에서 공격을 받아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당시의 언론 노조도 강력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징벌적 손배제를 논의하다가 초기에 그냥 접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네. 당시 신문법에 안 들어간 것인데요. 저 얘기가 일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정파적으로 바라봐서 그런데 원래 징벌적 손배제를 하려고 했던 취지는 포르말린 통조림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통조림에서는 자연적으로 소량의 포르말린이 검출돼요. 그런데 이게 초기에 포르말린을 넣은 것처럼 보도가 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포르말린 통조림 때문에 그 관련 회사가 망하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정정 보도를 한들 물적 배상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포르말린 통조림 사태를 계기로 이 지금 얘기 나온 징벌적 손배제가 논의가 됐는데 네. 이게 우리 아까 언론 환경이 정파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르말린 통조림처럼 정말 민생 법안인데 이게 네. 이 민생적 요소는 빠지고 이게 정파적으로 가니까 이제 저런 윤창현 위원장의 걱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저희가 2004년만 해도 다른 영역에 들어와 있던 게 두세 개밖에 안 됐어요.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징배제가 들어와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논의할 만한 시기는 되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저렇게 언론노조 위원장까지 반발을 하면 논의를 조금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네. 징벌적 손배제는 도입하긴 해야 되는 거다. 네. 이렇게 봅니다. 라인 야후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기업이 일군 라인의 경영권을 빼앗기는 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빼앗기는 것과 같다 이런 지적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이라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상임위 할 때도 네. 그 관계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차관에게 질의를 하는데 좀 이상하게 그 내각의 책임자들이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대답을 하니까 네.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개입하게 된 것이 그 정보 유출 사태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의원실에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그 라인이 쓰고 있는 보안 솔루션이 네이버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일본 기업의 솔루션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 기업의 솔루션에 돈을 많이 주고 맡겼는데 정보 유출 사태가 나왔으면 사실 일본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걸 빌미로 예를 들면 자본 구조를 바꾸게 압박을 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관계 변동, 경영 상태의 변동을 네. 요구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우리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자유를 유독 강조하는 정부인데 왜 일본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를 침해하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지 않는지 정말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게 그렇게 일본 정부가 정보 유출에 민감하다면 이게 사실은 정보가 경제 안보의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보다 좀 큰 시각에서 경제 안보와 네. 그다음에 경제 영토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좀 대한민국 정부답게 이 라인 야후 사태 해결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방송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통신 산업의 중요성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술 발전 등을 통해서 과거 김대중 정부 때처럼 뭐 제2, 제3의 이 벤처붐을 일으킬 만한 어떤 그 기업의 역동적인 환경 조성 이게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른 분들이 지적을 잘 안 하는 건데 오늘 네. 제가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가 그 이번에 R&D 예산을 깎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R&D 총액은 다시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10개 핵심 분야를 정해서 10개 네.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 효율성의 관점에서 과학을 바라보고 R&D 예산을 바라본다는 요 시각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왔던 시각은 아니에요. 네. 저는 이 일이 왜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보고 있냐면 윤석열 정부의 초기 비서실 구성에서 비서실장이 기재부 관료 출신인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초기 세팅하는데. 그러니까 정부는 왜 있냐면 이게 기업은 경제적 효율성, 자본의 효율성으로 굴러가도 되지만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공적 기능으로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가려고 하는 자본주의적 구조를 제어하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부 역할 중에 그게 하나죠. 정부의 네. 역할입니다. 그런데 기재부 관료들이 늘 다른 공적 영역과 충돌해요. 저는 충돌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FTA 협상할 때 방송 자본시장을 거의 다 개방하라는 압박을 받아서 그 끝까지 막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네. 기재부가 사실상 너무 센 거예요. 은근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과학기술이 10개 핵심 분야를 정해서 지원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기초과학 분야에 지원을 해야 이 수많은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중에 효율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당내 상황 여쭤볼게요. 민주당 8월 18일 전당대회 네. 앞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 연임 도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편에서는 이게 이 대표의 1인 1국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네. 이게 과거의 정치 문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네. 있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해 준다면 지지자나 당원들의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대표가 그 이번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하면서 보여준 리더십, 그리고 그 리더십으로 대승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초기 국회가 민주당이 과거 같으면 협치라는 단어에 끄달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끌려다닐 텐데 일단 각 상임위들을 가동해서 지금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 동력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측면 있지만 사실 아직도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 그룹,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언론들, 뭐 정치학자들, 이 분들은 사실상 과거의 형식, 당권 대권 분리라는 형식에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이제 새로운 저희의 시도가 그런 그 지금까지 작동해 왔던 주류 프레임과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런 주류 프레임을 주장하는 분들은 당연히 일극 체제라고 비판하겠죠. 네. 근데 저는 중요한 건 일극 체제인 게 문제가 아니고 일극 체제에서 순기능은 없어지고 역기능만 발현되는 것이 우려스러운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순기능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도전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어렵게 한다는 논리를 개발하셔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설득하셔서 이기시면 돼요. 총선 전에도 그 같은 좀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있었지. 결과는 압승을 했다 이런 분석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총선 때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이긴다. 안 내려놓으면 120석 할 것이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공천이라는 게 얘가 언론이 이제 제대로 보도 안 해주신 것인데 사실은 경선을 통해서 이게 거의 경선 통해서 결정이 네. 됐거든요. 그리고 결과가 170석에 대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음으로 가보자. 네. 그러나 저에게 굳이 물으시면 기대 60%, 걱정 40%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앞서서 7월 23일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어떻게 좀 보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4명의 후보가 경쟁을 하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출마 의변을 밝힐 때 조건부 수용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셨나요? 양수 겹장이죠. 네. 예, 특검법 우리도 발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특검법의 핵심인
특검을 임명하는 걸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하자. 네. 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과의 차별화, 미래를 보고 차별화해서 중도층과 수도권과 젊은 층을 공략하겠다는 것이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최혜병 특검법이 사실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최혜병 특검법의 지연 전략 쓰겠다는 네. 그러니까 그 꽃놀이패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던진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은 그냥 갑니다. 네. 예, 최혜병 특검법 야당이 동의한 거 뭐 저희는 본회의에서 다 통과시킬 거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뭐 그때 또 새롭게 논의해서 또 할 겁니다.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 네.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많이 나왔어요.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고 대통령이 신범철 차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회수 얘기를 했다고 신범철 증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건 지금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네. 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면서 국회 원구성 마무리됐는데요. 22대 국회 뭐 시작부터 역시 이제 갈등 대립입니다. 지금 민생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 공간이 만들어지기 어려울까요? 대화와 타협을 할 영역은 하고 네. 또 예를 들면 갈등의 영역은 갈등을 하고 이러면서 모순 속에서 굴러갑니다. 국회는. 네.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는 25만 원 민생 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예를 들면 선별 지원하자 그거 다 좋습니다. 일단 너무 자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화폐 형식으로 줘서 일단 마중물을 좀 먼저 들여보자. 그리고 큰 걸 논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간 자체 갈등의 존재잖아요. 네. 예, 그렇기 정치는 때문에 특히 이제 정치는 국회는 그렇습니다만 예, 여야를 나눠 놓은 게 독재를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야가 갈등을 하면서 가는 건데 어쨌든 저도 과방위를 운영하면서 뭐 갈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다수결 처리해서 밀고 가겠지만 예를 들면 AI법 같은 거 네. 그거 갈등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서 AI 산업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지원을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선거제와 권력 구조 등 이제 개헌의 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뭐 관련해서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론 얘기도 나온 바가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나경원 의원이 최초로 제기하셨다가 걷어들이셨죠. 네. 그래서 그 나경원 의원이나 뭐 또 일부는 이것을 현재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 행보와 네. 관련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개헌이라는 건 그렇게 접근하면 곤란하죠. 네. 그래서 이건 문재인 정부 때 개헌안 확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그 방식대로 좀 논의를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고 국회의장께서도 개헌에 대한 소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저는 빨리 그 개헌에 대한 논의를 위한 틀부터 마련했으면 좋겠다 네. 싶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집중 호우 등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치권과 정부 모두 민생에 바짝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 부원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로 이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시 원내 대표였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나도 들었다면서 메모까지 공개하며 힘을 보태고 있는데 지금 야권은 일제히 뭐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고 이 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다음 날 현장에 갑니다. 네.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면서
뇌진탕이었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누구나 그 전에 이제 사고를 접했을 때 압사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 혼자 뜻밖의 뇌진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 유튜브 일부에서 누가 뭐 거기다가 기름을 뿌렸다 이런 뭐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그런 쪽에 오히려 정보에 경도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뭐 음모론이라든가 유언비어 이런 것들은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또는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 우리가 뭐 5.18 민주화운동 때도 그런 것들을 카드라 통신 이런 걸로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군사 독재 정권이 정보를 통제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합리적이고 국가기관에 의해서 보고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유튜브라든가 정부기관의 보고보다는 다른 쪽에 의존을 한다. 그렇다면 사실은 통치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네.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정무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은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면서 김 전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내에서도 좀 이런 말이 있었다면 굉장히 충격적이다. 대통령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우려 섞인 반응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 여권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렇다고 네. 해서 지금 어떤 구체적인 반응을 내기도 어려운 형편인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탄히 받쳐주고 있었다면 오히려 지금 그 넘버원 대통령과 넘버2 국회의장이 비공개 독대를 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무슨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경우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 여러 번 그렇게 헛발질을 했다라는 의식과 인식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이번에는 주체가 전직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대응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향후에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또는 여사 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국민의힘 당 경선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사실 이게 무슨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어떤 그 대통령의 행태라든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공법 외에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런 불편한 정쟁적 요소가 나오면 전공법을 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 네. 그게 딜레마겠죠. 박진영 부원장님, 이 논란을 제기했던 김진표 전 국회 부의장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뭐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뭐 사실관계는 김진표 의장이 이걸 의도해서 이슈화 시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이제 회고록이니까요. 그리고 김진표 의장도 이 사건이 본인이 적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논쟁이 될지 몰랐을 거예요. 다만 이게 김진표 의장이 의장하던 시절에도 여야 정쟁이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의 또 이제 정장의 고리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김진표 의장의 평소의 처신이라든가 네.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서 보였던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개연성이 어느 것이 더 높을지 짐작이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은 그 수준에서 받아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우김 의원님,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이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보고서에 대해서 경로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수희 전 의원의 주장인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조금 그 내용을 들은 바가 있는데요. 네.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이 김용태 전 의원이었죠. 양천 을 지역구를 둔. 그런데 그 이태원 사태가 발생했을 때 김용태 전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라고 쓰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더니 그런 이야기가 다수 나오더라는 보고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김용태 전 의원은 자기가 그 일로 경질된 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때 그만둔 것은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보고서에 김용태 전 의원이 자신의 주장으로 쓴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하고요. 그 진수희 전 장관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모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했는데 본인도 전원이라고 하면서 했거든요. 네. 그런데 김용태 의원은 분명히 자기가 당사자로서 그 일 때문은 아니다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런 소문이 꽤 돌았었던 것 같아요. 네. 박 부원장님, 민주당 6월 임시국회 끝나기 전에 최혜병 특검법 표결 처리 입장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재표결할 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이 이탈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장담은 할 수 없는데 네.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8명인데 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물론 뭐 본인이 절충안을 냈습니다만은 여지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저는 중요한 거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여론의 흐름,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가 네. 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여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민주당이 빨리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관계자들과 그리고 또 뭐 공무원들을 국회에 불러내 가지고 국민들 앞에 이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론이 움직이거든요. 네. 단지 특검법이라는 것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숫자를 맞춰서 통과시킨다라는 그 시점만 생각한다면 저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느냐도 굉장히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서 결국 국회 윤리위 제소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압적으로 회의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정청래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네요. 네, 그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의 그 역할과 그동안의 상임위원장들의 어떤 그 위원회 운영 방식을 보면 자기가 어떤 당에 속했던 합의를 강조하고 국회의 상임위가 잘 운영되도록 상당히 거중 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대표됐었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그 최혜병 특검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에서의 그런 일련의 운영 상황을 보면은 물론 그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사이다 위원장이다 뭐 그런 말도 한다 그러는데요. 중립적인 위치에서 본다면 저게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그래도 국회 상임위원회고 매우 엄중한 쟁점을 다루는 위원회 아닙니까? 네. 그리고 물론 그 자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세 사람의 증인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선 그 청문회를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답변과 관련해 가지고 맞듣지 않다 그러면 뭐 10분간 나갔다 들어오라 그러고 무슨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좀 더 격을 지키면서 위원장이 그렇게 진행을 했다면 이 세 사람을 포함해 가지고 국민적 비판을 더 많이 받았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그 참석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국회 윤리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제소했는데요. 저는 그것도 그렇게 썩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자 또 상임위원장이 뜨거운 맛을 보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과연 아무리 국회가 이제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차원을 넘어서 괴물국회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의정 경험도 있고 또 국민이 바라보고 국민의 대변자고 국민의 종복이라는 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윤리위원회 제소하는 것도 이제 걷어들이고요. 상임위원장을 할 거면 지금처럼 마치도 무슨 그렇게 하면은 인기를 더 얻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임위원장 다음이라는 우리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민주당,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등을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수용 생활을 해 군에 가지 못한 정청래 의원에게 인신 공격성 발언을 했다는 취지인데요. 지금 정청래 위원장은 유상범 의원에 대해서도 회의를 방해했다면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이 강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했다. 그다음에 이 위원들이 위원장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저는 이게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본질은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을 운영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본질인 것 같아요. 네. 최상병 해병 관련 이 특검법도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진실 규명도 막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가 모욕적이든 말든 국정이 운영되지 않고 국회가 차라리 파행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략적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 원구성 협상을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다시 이제 원내대표직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타도하겠다면서 강경투쟁을 예고했는데요. 민주당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실합니다. 여야 대치정국 이게 언제까지 이어갑니까? 글쎄요, 이제 7월 23일에 새로운 당대표가 이제 선출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선 국민의힘의 전략 노선이 좀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답하긴 할 거예요.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그 야당의 탄탄한 벽에 그냥 가로막혀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그런 것에 대한 좌절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의 국회를 보면은 물론 여당이 소수당인 적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표 차이가 나다 보니까는 오히려 지금 책임 여당의 입에서 의회 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강경투쟁을 지금 선언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야당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대결을 펴게 되면은요, 그 수의 논리 때문에 여당이 이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론이라든지 또는 유권자, 즉 국민의 입장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야당의 방해에 부딪힌다라는 거를 몸으로 보여주는 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네. 그걸 해야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야당을 상대로 한 강경투쟁 이런 표현 자체도 적절치 못한 데다가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백령도 갔다 왔잖아요. 저는 그런 일련의 과정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마뜩지는 않아요. 근데 네. 지금부터라도 정말 일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 170석이 넘는, 그런데다 야권을 전부 합하면 190석이 넘는 저 의석수를 가지고 계속 정치적인 특검을 포함해서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민생에 관련한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를 설득력 있게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살펴보겠습니다. 박 부원장님, 한동훈 전 위원장 대세론 주장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나머지 주자들 당신은 그렇지만 않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일제히 배신의 정치 등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지금 방금 전에 보니까 공한증으로 협박 분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현재 1등이라는 뜻이죠. 네. 1등이니까 이제 2등, 3등, 4등들은 1등을 공격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1등 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배신의 정치도 하지 않고 충성의 정치도 하지 않고 어중간해요. 지금 보면은. 근데 우리 정치의 용어 중에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이런 것처럼 입장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네. 특히 우리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와중을 보면서 굉장히 괴주의적 처신을 많이 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맹렬한 지지자였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특검으로서 감옥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로 옮겨오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대세론 정치예요. 지금 분위기가 권력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이런 느낌의 정치가 지금 국민의힘 계열에서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윤상현 의원이든 원희룡 의원이든 나경원 의원이든 누군가가 대세론을 장악하는 것, 그것이 배신이든 충성이든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선도하는 사람에게 저는 밀릴 것이다. 네. 그런 사람이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우김 의원님, 원희룡 전 장관이 먼저 단일화와 연대 가능성을 꺼냈지만 나경원 의원이 이런 자에 거절했습니다. 그제 제가 나 전 의원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불쾌한 그런
규정이던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연대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계속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는 본인이 3등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으니까 유쾌하진 않겠죠. 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결선 투표가 있는데 무슨 단일화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선 투표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단일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정치적인 네. 방법이. 그런데 제가 요 두 사람의 이런 신경전을 보면서 자꾸 과거에 그게 아마 2010년이었나 지방선거 때 말입니다. 네. 그때 당시 한나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위한 경선이 있었어요. 그때 원희룡이 넘버 2였고 나경원 의원이 넘버 3였나 그랬어요. 그 대세로는 오세훈 현 시장이었고 그 당시에. 그러자 원희룡 당시 후보가 나경원 의원에게 계속해서 단일화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일화는 무슨 단일화냐 그러면서 하다가 결국은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요구를 굉장히 많이 들어주죠. 네. 그래서 둘이 단일화했는데 누가 이겼느냐? 나경원이 이겼어요. 그래서 나경원과 오세훈 사이의 경선에서 또 오세훈이 이기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의 입장이 완전히 지금 그 고정화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행위자 외에 지금 소위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당에서. 그래서 윤심을 서로 얘기하고 뭐 만나서 밥을 먹었느니 10초 전화를 했느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뭔가를 스텝을 밟기에는 조금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여러 가지로 정치적 이해로 볼 때 무엇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계산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박진영 부원장님,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할 때 추대를 할지 찬반 투표를 할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도전장을 낼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김두관 전 의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네요. 네, 출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 시점에서 민주당의 나머지 4, 5선 중진 의원들 뭐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상임위원장도 끝났고 3선하면 보통 하는데 네. 그러면은 4, 5선씩 해가지고 당 대표도 안 나오고 대선도 안 나가고 서울시장도 안 나가고 뭐하러 4, 5선씩 하는지 나는 좀 질타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정도 중진 의원이 되려면은 당의 지도자, 국가가 지도자가 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보면서 4, 5선 중진 의원들 전당대회 출마 안 하시면은 배치 떼고 집에 가라. 좀 이런 좀 극단적인 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누군가가 나와서 경선하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뭐 김두관 전 의원이라든가 좀 다른 분들이 출마를 해서 어떤 변화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조금 전에 박 부원장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그런데 실제로는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겨야 이게 정치에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고 그 논리는 지금 민주당에 딱 들어맞는 논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4, 5선 중진식이나 돼가지고 지금 몸을 사리고 가만히 있다라는 게 외부자가 보더라도 이상한데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죽하니 안 나가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만약에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 그래가지고 과연 큰 변화가 있을까? 만약에 정말 어떤 변화를 이루어낸다면 차기 대선 후보는 김두관이에요. 근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그 현실을 그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건 모르지만 민주주의의 원조라고 여태까지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러고 수그리고 있을 때는 그 당의 분위기가 어떤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대선 살펴볼게요. 박 부원장님.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TV 토론회에서 참패한 이후 지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승리를 위해 누구를 지명해야 하느냐 질문에 49%가 거의 이제 절반가량인데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후보 교체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바이든 후보가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정당들도 이제 정당에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원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원로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하지 않는 한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는 줄 알면서도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또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하나의 흐름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정우김 전 의원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TV 토론에서 기세를 몰아 소위 이제 박빙구도를 깰 경우에 우리 정부도 트럼프 정권에 뭐 따른 어떤 미국 정책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당장 대북 문제를 포함해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 등등등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우리로서도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할 것 같은데요. 먼저 북한 핵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행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예를 든다면 현실적으로 이미 핵을 뭐 20개 만들고 앞으로 50개 만들고 그런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의 핵을 인정하고 동결로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대권에 성공을 한다면 결국은 한국 핵무장에 파란불이 켜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은 우리로서는 우리의 억지와 방위를 위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미리 윤석열 정부가 고민해야 되고요. 방위비는 오히려 두 번째 문제. 방위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맨날 뭐라 그러냐면 우리 덕에 너희 잘 살게 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한국 니들은 니들 스스로 하고 필요하면 미국 무기를 사가라는 게 이미 트럼프의 오랜 지론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북한 문제요. 자기가 전 세계에서 김정은하고 유일하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정치적으로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안보 정책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라는 거는 전문가라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 대비해야죠. 우리 군 당국이요, 군 감시 장비에 찍힌 북한 미사일의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미사일이 비틀거리는 모습부터 산산조각이 나와서 폭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던데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이게 뭐 다탄두 미사일인데요. 이른바 제가 듣기로는 미국 쪽에서도 북한이 그런 기술이 아직도 제대로 없다,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하나 걱정되는 것들은 최근에 북한과 이제 러시아의 관계가 갑자기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북러 조약도 체결되면서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우겸 전 의원님, 북한이 오물풍선을 잇따라 보내서 우리 국민 제3피해 또 긴장감 있는데 이게 북한은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맞대응이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남북한 간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핑퐁식 공세 계속되는 건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저렇게 오물이 계속해서 투하될 때 비례성과 등가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뭘 하겠다라고 입장이 정리된 것 중에 하나가 대북 확성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단지예요. 근데 전단지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특히 탈북민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탈북민들이 북한의 열악한 상황에서 탈북을 해서 그런 북한 인권이라든지 북한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그 절실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해요. 네. 이해하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변화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복을 안 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단을 날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단을 날리는 케이스가 있는가? 네. 70년대, 60년대 북한이 수없이 우리에게 전단 날렸을 때 우리는 북한 소행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들이 그들 소행이라고 밝힌 적이 없어요. 이게 전단의 속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저런 도발에 대해서는 등가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윤석열 정부는 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하되 이 탈북민의 전단 활동 있잖아요. 네. 이거는 방법을 바꾸든지 좀 더 효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포천 연천의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나 아니 이제 서울의 백주대로에도 지금 오물풍선을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방법을 달리 찾아야 되는 게 지금 정부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8년을 맞아 대대적인 우상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 사회로 노동당 전원회의도 열렸는데 북러 협력 확대 방안 등 후속 조치가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6월 29일 국무위원회 수장에 올라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추대 8주년을 맞은 김 위원장을 절세 위인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직접 차를 몰며 피해를 파악한 일화 등 민생 행보를 나열하며 우상화에 열을 올렸습니다. 대내외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도 김 위원장 사회로 시작됐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국면을 계속 상승시켜 나가는 데서 당연하게 제기되는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게 됩니다. 5개의 의정이 상정됐는데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은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군사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만 접근할 것으로 보이고 경제 외교협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이행 방안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 국제사회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등 서방 이사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불법으로 조달한 북한제 미사일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은 합법적이라고 맞섰지만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드 도에서 수상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윤석열 예. 대통령 지지율 일부 여론조사에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S와 미디어 토마토에서는 총선 참패 직후 최저치와 동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사안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큰 폭은 아니지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조금씩 계속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은 대륙주, 대구 경북 60대 또 주부층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의 친윤 반윤 논란 그리고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수사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는 이슈입니다. 조금씩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수사님,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른바 이제 영남권에서 부정평가가 절반 이상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지지율 반등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그 PK, TK가 그 핵심 지지 기반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최혜병 특검 관련한 그 대통령의 직접 간접적인 개입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도 그 국회청원의 어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지율 반등 가능성이 지금 7주 이상 계속 그 20% 후반이나 3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반등 가능성의 모멘텀을 잡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 주장님, 그런 가운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게 멋대로 왜곡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안과 이슈로 보면은 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이 돼 있고 또 대통령의 이 극우 유튜브 시청 이런 것과 이제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 한편으로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또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그럼 이 사안이 더 확대되고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냐?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이태원과 관련된 사안은 상당히 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한다면 지지율의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수사님, 갤럽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 민주당 지지율 상승, NBS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 동률, 민주당 하락인데요. 네. 각 정당의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총선 이후에 어떤 그 국정 운영의 기조 변화를 통해서 정부 여당인 국내인 지지층이 조금 더 이제 상승 결집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이합 집산이 되면서 약간 좀 그 결집도가 떨어지는 그런 흐름도 그 조사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중도 성향이 각 당을 어떻게 지지하냐인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중도 성향은 19%로 나왔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32%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4%가 나와서 중도층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을 좀 지지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그 계속되는 국회 내 상황이 이 중도층의 표심을 어느 쪽으로 이동시키느냐 그리고 핵심 지지 기반의 또 그 이완도가 얼마나 더 강화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예. 민주당이 조만간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인데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63%에 달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다른 여론조사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이유는 이제 뭐냐면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부담이 되고 이미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수사 먼저 그다음에 특검은 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이제 뜻을 밝혔는데요. 여론은 그렇습니다. 중도층에서도 찬성 여론이 높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미치는 여론에 미치는 두 가지 영향. 하나는 대통령의 이 낮은 지지율, 긍정 지지율의 돌파구가 난망한 그런 상황이 되고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두 번째로는 이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의견이 차이가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TK와 PK에서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은 점도 전당대 당대표 선거에 국민의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수사님,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윤 대통령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던데요. 그럼 이럴 경우에 윤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그 최병 특검 관련해서 동일문항 조사가 5월 초에도 있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그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6%포인트 가량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이제 그 입법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의 어떤 직간접적인 그 통화의 정황들이 많이 나왔고 이것이 지금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자와의 연관성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문제와 부인의 문제가 지금 중첩되어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상당히 여론이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그 거부권을 발휘하면 안 된다라는 장애 집회를 지금 7개 당이 같이 지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여론을 더 압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 지지율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여야 전당대회 살펴보겠습니다. 배 수장님, 예. 국민의힘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이라고 하는데 또 당심은 좀 다를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결국 관심은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 마느냐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심을 알 수 없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변수입니다. 현재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만 놓고 보면 어대한 1차 투표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이 이제 20% 국민 여론으로 포함이 되는데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실 텐데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55%로 압도적입니다. 이대로 간다면은 결선으로 안 가겠죠. 1차에서 끝이 납니다만 지금 홍준표 변수, 이철우 변수, 김대식 변수 이게 이제 모를 일입니다. 당심이 특히 이제 영남 당심이 거의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당심이 한 달여 아직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변화가 있다면 그러면 어대몰 어차피 대표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남 당심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소장님, 여론조사 2위인 나경원 후보 어떤 곳에는 2, 3위가 지금 네. 엎치락뒤치락 합니다만 네. 원희룡 후보와 연대설 나오고 있습니다. 2, 3위 후보 간의 얘기인데 네. 나 의원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만약에 두 후보가 연대했을 경우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후보는 지금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를 지금 자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내가 진정하게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내고 있고 나경원 지금 후보는 보수층의 결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속에서 TK
강조하고 그 TK 출신인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최근에 만났고 원내 후보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핵무장까지 조금 더 강한 입장까지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데 나경원 후보랑 원희룡 후보가 지금 한 10% 초반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누가 조금 더 무너지느냐 그 속에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연대를 그렸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 상황에서 연대를 얘기하면은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이 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나경원 후보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냐, 지지율이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 소장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영남 당심 공략에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부산, 영남, 대구, 경북 열심히 움직이던데. 예. 영남 당심도 한동훈 후보를 향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민심은 한동훈 후보 쪽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 지금 낮은 지지율로는 어대 명의로 불리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연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거대 야당과의 맞대응도 쉽지 않을 테고 적어도 대선 후보로서 파괴력, 영향력이 있는 한동훈 후보 쪽으로 민심은 이제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나 또 인물을 볼 때 한동훈 후보 쪽으로 민심도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배신자 프레임까지 등장한 이 상황 이게 과연 홍준표 또 이철우 김대식 변수 김대식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런 일반 당원들이 민심과 사실은 크게 다르기가 어렵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지난 2021년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던 시점에는 또 이제 당원과 국민 민심이 상당히 달랐는데 지난번에는 작년 전당대회는 당원 100%였거든요. 그래서 네. 당원을 모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난망하고 또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일반 당원은 민심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추정을 합니다. 짧게 덧붙이면은 이제 대구 경북보다는 부울경 지역의 여론이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데 최근에 그 대구 경북 그 두 시장과 그 도지사는 한동훈 후보를 안 만났지만 부산시장인 박현중 시장은 이 한동훈 후보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부울경 지역의 어떤 이 차기 이제 어떤 힘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권 주자를 좀 키우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 영남 쪽 특히 부울경 지역이 조금 더 그 세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까지 그 포괄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장님, 에이스 리서치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차기 대표가 윤 대통령과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전체적인 국민의 의견은 좀 차별화를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지금 낮은 상황 속에서 뭔가 조그만 이슈가 이제 생겼을 때 지지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차별화보다는 그 선택적으로 견제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32.8%로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 일반 생각과 당심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대통령이 빨리 지지율을 좀 복원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정책 추진력도 생기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차별화를 좀 해서 대통령이 좀 그 반대 목소리도 좀 전해라 이런 여론인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사안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이 가장 높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여성 또 보수층 또 수도권 표심에 물론 영남 당심과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한동훈 후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특검법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대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제2부속실 설치, 또 특별 감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도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 근데 이제 다른 후보들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23일 정도 남아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일정에도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살펴보면요. 이재명 대표 연임과 관련해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찬성과 반대 이게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향후 이제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층 내에서는 압도적입니다. 그 결집도는 한동훈 후보보다도 더 높을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중도층
그리고 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그다지 연임에 대한 것이 압도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연령대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당대표가 됐을 때 또 민주당을 끌어가는 이재명 대표가 또 눈앞에 두고 있는 다양한 이 재판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그리고 2027년에 대선 후보로 가더라도 이 부담이 또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재명 전 대표가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수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 둘러싼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뭐 김두관 전 의원이 또 출마하느냐 마느냐 전당대회 흥행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진단해 주실까요? 일단은 그 이제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여러 명의 또 주자들이 지금 나와갖고 또 전국 순회를 하면서 선거와 비슷한 경선을 한다라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혼자 나와서 추대를 받는 형태로 간다는 것도 약간 그 정통성이랄까요? 그거를 좀 얻는데 조금 더 좀 약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페이스메이커라도 누군가 지금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그 당원 당규상에서 권리당원의 좀 비중도 더 높이는 그런 형태의 지금 당원 당규 개정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차차기 다음 또는 차기 다음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정치인이라면은 이번 전당대회 때 나와서 자기의 존재감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17년에도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그 문재인 후보가 확실하게 가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해서 정의로운 가치라는 자신의 이 가치를 표방을 해서 지금까지 네.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좀 나와야 된다 누군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까? 지금 김두관 전 지사가 나오려고 이제 좀 추천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서 나올 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락 여부를 떠나서 전당대회는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네. 김두관 전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는 입성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2년여 이제 남아있는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로 또 재도전할 수도 있고 자신의 다른 또 디딤돌로 이 전당대회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당락 여부를 떠나서 김두관 전 의원의 전당대회 당대표 도전 가능성이 다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 결과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보다 국민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호감도는 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총선 이후에 어떤 전반적인 국회 내 상황이 이재명 대표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흐름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 30대가 이재명 대표를 더 호감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차기 주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이 후보에 대해서 아무래도 원내에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인지도가 좀 약해서 그럴 수 있는데 20, 30대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호감도가 더 떨어진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고 또 정당 지지층으로 봤을 때는 개혁신당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가 조금 높긴 하지만 둘 다 비호감이다라는 의견이 43.6%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호감도는 그 세대 특히 젊은 세대가 누굴 좀 더 호감을 갖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 소장님, 에이스 리서치 조사 결과 민주당이 여당과 최대한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결국에는 뭐 여야에게 대화 타협의 정치를 주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특히 이제 민주당의 그런 주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수적 우위일 겁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192대 108 야권 대 여권의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는 적어도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인 만큼 사정 국면 그러니까 뭐 특검법이나 방송 3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생 관련돼서 정부가 좀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담아낼 필요가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국민 여론입니다. 정당 지지율 에서 총선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정당 지지율은 압도적인 또 우위에 있지는 않거든요. 민주당이. 네. 그렇다면 중도까지도 좀 더 외연 확대를 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명분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대화와 타협을 오히려 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런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MBS 조사 결과 북한을 화해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가 47%, 적대 경계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가 46%, 뭐 팽팽합니다. 예. 향후 남북 관계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일단은 북한 이슈가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 여론에 영향을 많이 줄까 생각하면 제한적입니다. 일종의
북한 불감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늘 또 그래왔고 계속 또 변화와 또 요동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좀 둔감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북한의 원인 제공으로 좀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때는 여당 쪽이 좀 힘이 실릴 테고요. 그게 아니라 또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개선되지 못하고 또 북한과 계속 긴장 국면만 지속되는 경우에는 또 이거 너무 또 평화보다는 전쟁 쪽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남북 관계 대응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동전의 양면 성격이 있는 것이 북한 이슈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MBS 조사 결과 국민 과반수 이상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이건 뭐 정부로서도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반대 의견이 55%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한반도 내 군사적인 긴장도가 높아지는 거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반대한 것인데요. 특히 이게 이제 최근 북러 관계가 동맹 수준, 군사 동맹 수준으로 이제 바뀌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다시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도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양국 간에 약간의 팽팽한 긴장도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전쟁의 어떤 긴장도까지 높여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네.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게 이제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해서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그 방통위가 사실 국민 입장에서 잘 체감이 되지는 않지만 그 2인 체제의 위법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좀 부정적으로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이게 계속 탄핵을 가지고 탄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에는 어떤 점을 특히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국민의 전당대회가 더 이제 관심을 모으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접어들 테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태 또 탄핵 국면도 뜨거운 감자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방송 3법 통과 이 부분도 국회에 아주 민감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저도 이 방송 3법과 함께 이 방통위원장 탄핵 처리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값이 14주 연속 오르는 등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세 가격도 서울에서는 58주째, 전국적으로도 21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은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차원에서 예사로 볼 일이 아닙니다. 신규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 문제와 함께 잘못된 정부 정책에 기인한 점은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빌라 전세 사기 피해에도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세금 완화 등이 결국 똘똘한 한채 현상을 불러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급료 세제 정책과 함께 선도지구 선정, 통합 재건축 등으로 논란이 분분한 경기도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일개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을 통한 새집 공급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